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8일 월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차분하게 한 계단 지수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주택 섹터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주말 사이 정부가 주택 공급과 규제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마켓 A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선정한 장면은요.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이 주택 공급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하는 그 순간에 A컷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가 됐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핵심으로 다뤄졌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요. 2030년 5년 동안 135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공택지 착공 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연간 27만 호가량을 착공에 들어가고 총 2030년까지 135만 호가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근 10년 평균을 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됐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인허가 아니라 착공을 기준으로 정부가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허가와 착공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한 다음에 실제 입주까지 6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목표와 실행에 괴리감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그게 바로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건데요. 이번에 착공으로 이제 정부가 기준을 내놓으면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의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급 체감 효과가 더 클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135만 호라는 그 기준의 목표 달성 가능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데요. 체감도와 신뢰도가 훨씬 더 강화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정책이 이전과는 뭐가 다를까요? 지금 다양한 공급 수단으로 지금 공급이 된다는 게 가장 큰 골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요. 노후된 공공임대를 재건축한다던가 아니면은 서울 안에 있는 청사라던가 국유지를 다시 정비해서 신혼부부들에게 좀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러한 방안들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역세권과 도심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것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한 6만 호가량이 지금 일기 신도시 정비 물량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 임대 그리고 매입 임대도 16만 호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LH가 직접적으로 시행을 한다라는 것을 좀 시장에선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LH가 민간에게 매각을 하고 민간이 분양이나 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좀 속도감이 붙었다는 게 장점인데 다만 불황기에는요. 이제 민간 아파트들이 이렇게 손실을 감내하면서 분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황기에 공급 지연이라는 큰 단점을 갖고 있었죠. 이번에 LH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변화가 되면서 민간이 설계와 시공 그리고 도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브랜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급의 안전성도 높아지고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을 좀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의 다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당연히 건설주들 그리고 기자재 관련 기업들도 주목해 볼 만하죠.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규제 완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민간 건설주들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모듈러의 공법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보다 더 일부 호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공급을 하기 위해서 모듈러 주택으로 가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늘 모듈러 물론이고요. 리모델링 관련 기업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방안도 조금 더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공적 보증을 확대를 해서 건설사의 자금 조달을 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금리 시장 속에서 부동산 분양 경기가 지속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주들의 줄도산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이렇게 자금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좀 사뭇 괜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분양이 많이 되다 보면은 자재를 당연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멘트라던가 레미콘, 철강, 인테리어 수요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다만 긍정적인 이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될 것이다라는 일각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대출 수요에 대한 관리 방안을 보게 된다면요. 강남 3구와 그리고 용산구에 대한 LTV 규제를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요. 수도권 규제 지역의 임대 사업자에게는 대출을 제한한다라는 발표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요.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통일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기존에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했었는데 2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정부가 집값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의 상승을 들면서 이렇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거래 심리가 위축이 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건설 관련된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서 LH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건설을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된 뷰도 한번 전해드리죠. LH의 부채가 160조가량이라고 하고요. 5년간 14조가량의 추가 적자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공주택을 많이 분양하면 분양할수록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재무 건전성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이렇게 적자가 났을 때 적자를 만회했던 게 민간에게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 대금을 만약에 소진하게 됐을 때 LH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원이라던가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점점 더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각에서는 지금 추론을 하고 있고요. 민간 건설사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성 강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억제할 수밖에 없고 이윤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LH가 짜놓은 예산 안에서 민간 아파트들이 분양을 해야 되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이를 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중견 건설사 위주로 해서 참여가 일어나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급의 대부분이 외곽에 있거나 비선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강남이나 용산의 안정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요. 앞서서 대출 LTV를 40%로 강화하는 방안,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에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이 주택 공급 방안, 이 대책을 통해서 어떠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발표 직후의 시장 반응을 정리해 보자면요. 건설, 시멘트, 건설 자재, 모듈러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조금 시각의 뷰를 좀 떨어져서 봐야 되는 게요. 긍정적인 모멘텀 있습니다. 공급이 확대되게 된다면 건설이나 자재 업종의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모듈러나 리모델링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실적의 개선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공적 보증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다소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지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는 나오고 있고요. LH가 주도를 하고 있어서 민간의 대형 건설사들의 마진이 과연 남을 것인가, 그리고 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마진적인 측면도 조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실행 속도 그리고 지자체 협력도 필수적인데 이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함께 보시면서 정책의 모멘텀이 건설업 전반으로 온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시 구간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 2시 9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고용 데이터가 악화된 데이터가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되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는 이에 따라서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3,210선
8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817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코스피 일중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전장에서는 3,219선까지 오르면서 3,220선을 재회복해주나 싶었는데요. 바로 뒤이어서 이 낙폭을 키우게 되면서 3,206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210선은 회복을 해줬고요. 회복이 안 됐고요. 3,208선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21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데 코스닥 일중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오전장보다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상승부를 강하게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18포인트까지 터치한 이후에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81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820포인트를 재회복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중소형주 단으로 붙고 제약 바이오 단으로 기대감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상승부를 강하게 켜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매매 동향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매매 동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1,0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지금도 1,200억 원가량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3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다만 개인이 2,300억가량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쏟아내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4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에 그래도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현재 시간 이 사자세를 조금 더 키웠습니다. 297억 원가량 사고 있고요. 개인도 2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의 수급 향방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1위부터 5위권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주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0.36%가량 오르고 있고요. 69,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7만 원 선을 회복해주기도 했는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7만 원 선에서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외인의 수급 강하게 들어오면서 1%가량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27만 6천 원 선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현대차와의 미국 합작 공장에서 근로자 관련 이슈가 있었죠. 이에 따라 오늘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지금 강보합권에서 전환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34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3%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95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6위부터 10위권 안에서 현대차가 1%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1%가량 하락하면서 앞서 말한 이 미국 공장 이슈 현대차가 조금 더 LG에너지솔루션보다 깊게 낙폭을 가져가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21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HD현대중공업도 1%가량 하락하고 있고 KB금융도 2%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중 상승폭을 키웠다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0.11%가량 오르면서 47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파마리서치가 오늘 3위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6% 넘게 강하게 튀어오르면서 리주널안에 대한 기대감 작용을 하고 있고요. 6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 안에서 파마리서치가 특징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살펴볼 첫 번째 특징주는 KD입니다. KD가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중소형 건설주 단에서의 상승 탄력이 오늘 강하게 붙었는데요. 특히나 이 공공익스포저 쪽으로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 건설주들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KD가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76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시죠.
오늘 두 번째 특징주는 CJ입니다. CJ가 하나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도 상향을 했습니다. 전장에서 이 CJ와 올리브영의 합병 이슈가 있었죠. 다만 이 점이 사실 무근이라고 CJ 측에서 밝혔는데요. 이렇게 사실 무근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장 중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증권은 이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은 하방 리스크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앞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등으로 상방 리스크는 열려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CJ가 강세 탄력 받고 있고요. 6% 넘게 오르면서 18만 6천 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시죠.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지난달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 이 뱀피르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5%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4.28%가량 오르고 있고요. 63,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고요. 하루 매출이 2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고 DS투자증권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흥행 기대감에 현재 오르고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는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우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부가 2030년 그러니까 5년 동안 135만 호의 공급 목표를 내놨습니다. 이 건설 업종의 업황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펀더멘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공공주도로 대규모 착공 확대를 한다는 거는 네. 건설업계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진짜 수도권 관련해가지고 이게 계속적인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런 부분이 되게 관심사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택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고 정부 주도하에서 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인허가나 이런 부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형 건설사들이 더욱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 건설사나 이런 건설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외 수주나 이런 부분을 탈피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보다는 국내에 더욱더 치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들로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착공 시작과 관련돼가지고 건설 자재 수요 그리고 인력 투입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자재라던가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건설주가요. 사실 그 LH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마진 압박에 조금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분양받는 입장은 좋겠지만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대한 의문 그렇다면 오히려 영업이익 측면에선 좋지 안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도 네. 어느 정도 일부 건설사 한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상했던 수익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 주도하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분양가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비싼 것보다 고분양가보다는 저분양으로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행사 LH가 주도가 돼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대형 건설사들 한해서는 우리가 만약 지은다고 했으면은 더 고급화로 하면서 어떤 고급화 전략을 하면서 분양가를 더 올리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마진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사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일거리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그런 부분에서 더 치명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냐면은 거의 다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현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원들이 다 놀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일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일부 건설사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가 되는 건설사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혜가 되는 건설사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옥석가리기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는요, 뭐 건설주 말고 오히려 자재 쪽에 더 좋을 것이다. 수혜가 직접적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분석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설 기자재 업종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어떻게 본다면 지금 관련해가지고 인테리어 쪽이 네.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공공으로 해서 만약에 분양을 받거나 이랬을 때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옵션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쪽에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건설 기자재나 이런 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동률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날은 일이 많고 어느 날은 일이 없고 이렇게 됐을 때는 재고 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 자재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탄력성이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 자재나 이런 부분은 민간으로 가든 공공으로 가든 갔을 경우에는 일정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올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타격이 더욱더 없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듈러란 키워드와 맞춰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금강공업이라는 기업을 유심히 지켜보면요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탑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북 진천에 모듈러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모듈러란 키워드랑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인허가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발표가 중점이었다면 이번에 착공이란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누구보다 빨리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보다 빨리 할 수 있는 모듈러 쪽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거기서 금강공업이 오늘 장에서 상승 탄력이 제일 좋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테마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금강공업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중소형 건설사들은 약간의 윗꼬리가 달면서 끝나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만 금강공업은 아직도 두 자릿수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렇게 그 건설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 샤시 쪽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KCC는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네요. 어쨌든 근데 그 샤시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나요? 샤시는 무조건 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워낙 네. 그쪽이 KCC라는 기업이 대기업인 부분이 있어요. 무거워서 그런가요? 네, 오늘 건설주들이 이 테마로 가볍게 올라갈 수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엄청 무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렸을 때 대형 건설사나 KCC나 이런 대형 기자재 업체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오늘 장에서 올라갔던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말씀해드리면 뭐 상지건설이나 일성건설이나 이런 종목들은 거의 시총이 대다수가 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형 건설사로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테마성이 되게 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테마성으로 즐길 거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듈러 키워드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을 약간의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해서 탑픽을 금강공업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모듈러 관련된 기업들 네. 탑픽으로 지금 금강공업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좀 봐야 될까요? 중장기적으로? 전 중장기성으로도 괜찮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모듈러라는 게 과거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단어였는데 네.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 모듈러라는 걸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 이쪽으로 가냐라고 본다면 누가 뭐래도 인건비,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모듈러를 대표적으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본다면 가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듈러. 그러니까 모듈을 만들어서 그거를 붙인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일정 넓은 공간에서 보다 작업자가 편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어떻게 보면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신정부 들어와서 안전에 대한 키워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모듈러 건축에 이 초점을 맞췄던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사고도 낮출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안전사고도 낮출 수 있는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로 끝날 가능성은 물론 있겠지만 저는 중장기 포인트로도 이 모듈러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다 맞물려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다수가 약간의 테마성으로 되게 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 정부 정책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먼 미래에 얘기를 먼저 땡겨 쓰는 부분이 되게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테마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 기업들이 나올 거다. 거기서 그 기업들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모듈러 주택이 좀 각광을 받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시멘트 업종은 조금 피해? 아니면은 뭐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이 모듈러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캐파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뭐 그렇게 피해는 없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시멘트 관련주를 유심히 지켜봤을 때가 있나 싶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모듈러 관련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자극을 된다라고 봤을 때는 시멘트 관련 종목들로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안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회사가 뭐 나빠진 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약간의 도태되는 키워드로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멘트를 갖고 있는 보유자분들은 내가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도 주가가 못 간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모듈러 쪽이 더 올라가면 지금의 시장에서는 시멘트 관련 부분이 더욱더 많은 차지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듈러라는 주택 시장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들 거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 불신 이런 부분이 쌓이면서 주가의 탄력성을 약간 잃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약간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모듈러 쪽 단기 관련해가지고 자재나 이런 부분이 보다 각광이 받을 가능성은 저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쪽을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보다 쉽게 안전사고 없이 이런 부분을 더욱더 어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분들도 어떤 현장에서 높은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어떤 공장에서 모듈러 주택을 만들어서 이걸 이동시키는 게 더욱더 간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어쨌든 간 뭐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정책 발표 직후에 건설주 그리고 건설 자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급등했고요. 밑골이 단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도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그럼 주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단기 이벤트성 움직임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렇게 좀 꽉 막혀있던 건설주들의 추세 전환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신호탄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건설 관련해가지고는 요즘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자고 보면 현대건설이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가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왜 올랐냐라고 본다면 이 모듈러 키워드, 뭐 해외 공장, 해외 수주 모멘텀 이런 것보다는 원전에 대한 키워드랑 붙어서 올라갔던 부분이 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강한 테마나 이런 강한 실적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바탕될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건설주나 건설 자재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보다 어떤 미래 성장성이 있는 섹터와 맞물렸을 때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듈러 시장이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세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봤을 때는 대형 건설사나 이런 부분도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설사에서는 실적입니다. 하지만 모듈러 주택을 판다라고 해서 그게 실적이 익사이팅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숫자가 찍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건설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을 좀 가장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현대건설일까요? 현대건설도 지금 물론 좋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삼성물산도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어떻게 보면 원전의 키워드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삼성물산도 원전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부분,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고 모듈러 주택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사업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거혁신 전략으로 넥스트홈 개념의 인필 시스템을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맞춤형 모듈 주거 구현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부가 계속적으로 커져간다라고 봤을 때는 삼성물산이 수혜가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모듈러 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안에 어떻게 꾸밀지 어떻게 보면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어떻게 보면 강세였던 건설사들이 들어갔을 때는 보다 탄력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원전의 키워드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건설사가 좀 더 안정성이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을 선택을 해주셨네요.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그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결국에는 건설 관련된 기업들 기대감이 오르곤 있습니다만 실적, 숫자가 찍히는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오프. 오늘은 금과 은의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금, 은 스위치는 온. 2025년 9월 전 세계 금융 뉴스는 금과 은의 기록적 상승으로 가득합니다. 금값은 온스당 약 3,600달러,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단순한 가격 변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제적 요인과 정책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금과 은 가격이 동시에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금은 고대부터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불렸습니다. 전쟁, 금융위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금으로 몰렸죠.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금값은 온스당 3,600달러, 원화 약 4,97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역시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결국 금값 강세는 투자자 심리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선택에서도 비롯된 현상입니다. 두 번째, 은의 이중적 성격. 은은 안전자산이면서 산업 원자재이기도 합니다. 최근 은값 상승은 태양광,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등 첨단 제조업 수요 덕분에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IEA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태양광 수요는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은값은 온스당 40달러를 넘어 14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즉, 금이 위기 상황에서 빛나는 방패라면 은은 산업 전환기에 주목받는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과 통화 환경의 영향. 금과 은 가격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에 민감합니다. 2025년 들어 연준 금리 동결과 인하 기대감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신흥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와 인플레이션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금과 은은 실물 자산으로서 매력을 높였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상승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안전자산 선호, 산업 수요 증가, 통화 정책과 달러 가치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숫자 뒤의 숨은 구조를 이해하면 오늘의 금과 은은 단순한 시장 지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이 흐름을 한눈에 읽는 것이 시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월요일 오후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종목 바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 이슈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도 코스닥 지수의 흐름을 제약바이오 쪽이 이끌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약바이오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현재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주요 학회 일정 모멘텀들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별로 인상 그리고 실적 기대감 크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정부의 육성 의지까지 지난주에 드러나면서 관련 모멘텀 크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관련 토론회에 참석을 하면서 K-바이오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대로 밀어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K-바이오 의학을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라는 비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바이오 기준으로 세계 수출국 10위권에 들어와 있는데 향후 5년까지 5위권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목표입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 수출 2배 달성뿐만 아니라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글로벌 임상시험 세계 3위 달성 목표 등을 내세웠는데요. 이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허가 심사 기간까지 대폭 단축하는 등 규제 혁신이 진행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 전해진 가운데 바이오주는 오늘도 개별 모멘텀 받는 기업들 위주로 상승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메타바이오메드의 흐름입니다. 20% 가까운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LNK바이오, LNC바이오의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도 오늘 장중에 장대 양봉 나타나면서 12%대 급등세 34,450원 선 지나갑니다. 기보존제약의 경우에도 5%대 탄력받으면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쿠팡이 AI 퍼스트 전략을 본격화한다라는 소식, 오늘 로봇주 전반에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데 물류 자동화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쿠팡 측에서 풀필먼트 기술 투자에 올해 상반기에만 5억 3,800만 달러를 쏟아붓겠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전년 동기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무려 88%나 급증하는 투자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전국 9개 풀필먼트 센터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이러한 투자의 상당수가 AI 그리고 로봇 등의 첨단 자동화 기반 시설에 투입될 것이라는 예정이 이렇게 코멘트로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에도 힘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앞서 노란봉투법의 시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로봇 자동화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해주는 뉴스가 또 나오게 된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 증권가에서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로봇주 투자 매력도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의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인건비 상승하고 있는 국내 산업계 구조적인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기업들의 로봇 투자 확대는 필연적이다라면서 로봇주에 대한 관심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로봇주안에서는 어떤 종목들 활약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클로봇이 8%대 강세 연출하면서 시장 흐름 대비 단연 돋보이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무백스도 최근 주가 흐름 굉장히 양호하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5%대 상승 탄력 포착되고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 두산 그리고 로보스타까지 모두 로봇주 안에서 주목 받아가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가 주말 사이에 대거 구금됐다라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한국의 공장 타격 우려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불법 체류자의 단속 집중을 했는데 이 타겟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걸리게 됐고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 인원이 총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소속 직원이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또 구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내에서 그동안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노동비자를 잘 비급해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공장이 올해 말까지 원래는 다 지어질 예정이었는데 일정에 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S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바로 내놓았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얼마 전에 30만 2천 원으로 끌어내렸는데 또다시 약 일주일 만에 30만 원 선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 초에 양산 예정이었던 이 공장에 공사 차질이
졌다라는 점 지적을 했고요. 현대차 그룹 향해 미국 판매량 추정치를 하향해야 하는 만큼 내년도의 수익 추정치까지 내려잡아야 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목표 주가 하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차 전지 현재 구간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현재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다가 또 장 초반에 상승 반전했다가 현재는 또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오늘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 더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가 1% 이상 빠지면서 62,000원 선 아래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게임주들도 시세를 좀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넷마블의 경우에는 신작의 초기 흥행 소식에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넷마블의 이제 뱀파이어 컨셉트의 신작이 나왔는데 MMORPG 뱀피르입니다. 오늘 정식 출시된 지 9일 만인데 구글 스토어 그리고 애플 스토어에서 모두 매출 1위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작 기대감 컸던 만큼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모습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면서 주가도 웃으면서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뱀파이어 컴세트의 이 신작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넷마블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은 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봤습니다. 목표 주가 9만 원대로 끌어올렸고요. 뱀피르 관련해서 3분기 매출액 추정치 기존의 5억 원대에서 15억 원까지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무려 3배 넘게 끌어올렸고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850억 원대로 시장의 컨센서스인 810억 원대를 크게 웃돌 것으로 봤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1% 늘어나는 영업이익 전망치입니다. 신작이 흥행하고 있는 데다가 또 비용 효율화까지 3, 4분기 연속적으로 실적 서프라이즈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게임주 시세 마지막으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앞서 설명드린 넷마블의 경우 5%대 탄력 유지해내고 있네요. 64,000원에 현재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컴투스 그리고 넵튠, 카카오 게임즈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플레이위드의 경우에는 1%대 조정받으면서 4,000원 선 아래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이슈들, 종목들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특징주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20베타시스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 400만 주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 증설을 좀 발표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대파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MLB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뉴스페타시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도 안정적인 전방 수요에 따라서 내년 영업이익이 전망치보다 9% 상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강세의 원인이 충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 수급도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라 IMS 좀 보고 있는데요. 미분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기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자재 쪽에 대한 전망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라 IMS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자재들에 비해서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자재 쪽에 대한 수요 역시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차원에서 한라 IMS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특징주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정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 여쭤보겠습니다. 종가에 베팅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한미약품 좀 보고 있고요. 사우디 제약사와 롤론티어에 대한 공급 계약 체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여기와 더불어서 또 비만 치료제에 대한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다는 점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정고점에 대한 32만 4천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 제약바이오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약품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감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하나하나씩 더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이런 종목들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의 경우 오늘 흐름 돋보이고 있습니다. LNC바이오의 경우에는 이제 미용기기 리투의 품절 사태 소식 속에 급등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두산의 경우에도 증권가에서 매수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삼목 에스폼 등을 비롯한 건설주들도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상승 흐름 연출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유니테스트 골라주셨네요. 반도체 쪽도 분위기 역시 좋은데 유니테스트가 1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5거래일 연속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유니테스트 장비사들 중에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아니긴 합니다만 앞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로 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무엇이 유니테스트의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나, 그 재료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실적 굉장히 안 좋았었죠, 유니테스트가. 이제 유니테스트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먼저 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니테스트 장비 만드는 기업이죠. 버니테스트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반도체를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 이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극한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열도 굉장히 많이 가해줬다가 아니면 오버클럭도 굉장히 많이 한번 적용시켜보고 그래서 얼마나 버티는지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게 이제 버닝 테스트라고 하는데 뭐 메모리나 이제 SSD 테스터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 기업이긴 한데 작년에 왜 실적이 안 나왔고 올해 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쪽 향이 좀 많기 때문에 작년에 하이닉스 HBM3 이쪽에서 이 버니 테스트 장비가 공급망에 좀 빠졌죠. 유닛 테스트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HBM4 관련돼서 이 유닛 테스트 장비가 지금 퀄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HBM4 어떤 그 밸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장이 어떤 주가가 굉장히 좀 약간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보통 장비 평가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 자체 성능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성능 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성능 평가가 완료된 장비를 갖고 과연 우리 HBM4를 만들었을 때 문제는 없는가라고 이제 테스트라는 게 양산 평가인데 지금 성능 평가는 테스트는 통과를 했고 양산 테스트만 지금 통과를 하면 된다라고 해서 유닛 테스트의 어떤 향후 올해 하반기 전망을 굉장히 좀 시장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 버니 테스트 관련돼서 지금 시장에서 같이 이제 어떤 뭐 라이벌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한 3개 정도 있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유닛 테스트, 그다음에 DI, 이제 YC 3개 회사인데 지금 현재 유닛 테스트 빼고 DI, YC 이 3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왜 유닛 테스트가 혼자 오르고 있는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이제 버니 테스트 데모 장비가 일단 뭐 R&D용 이제 양산용은 아니고 R&D용은 이미 납품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유닛 테스트 이 양산 평가까지 통과하기를 좀 기대를 해 보면서 차트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3천억대 기업치고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에서 들어온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화면 끝에서 보시듯이 빨간색의 외국인, 파란색의 기관 최근에 뭐 단기 상승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킬 만한 동시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이 서늘하는 그어놨는데요.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 고점이에요. 이게 거의 3년 동안의 고점인데 그 고점 트라이를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시장에서 굉장히 평가하기에는 거의
하이닉스 HBM4 공급망에 들어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조정해 주더라도 좀 뭐 편안하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 그럼 이거 좀 사고 싶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오르면 약간 단기 차익성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정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 장비주 안에서 단연 돋보이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교보증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7%대 강세 포착이 되고 있고 이 증권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교보증권 어떤 이슈가 네. 있는 걸까요? 오늘 대형 증권사보다 중소형 증권사들 위주로 좀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네. 그 이유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종합투자금융사업자 우리가 보통 뭐 종투사 얘기할 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선정위에서 이제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사화가 되긴 했는데 유상증자를 하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유상증자를 뭐 일반 주주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보생명이 2번 연속했었죠.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가장 큰 염원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두 가지 사업을 굉장히 좀 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업이 어떤 거냐면 이제 발행어음이랑 IMA인데 발행어음은 일단은 기준이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발행어음 사업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증권사다. 근데 자본금이 4조 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허가를 받으면 4조 원에 대한 곱하기 2, 그러니까 8조 원어치의 이제 회사가 어음을 발행을 해서 그 현금을 갖고 여기저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한 유동성을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이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딱 4개 기업밖에 이걸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한투, 미래에셋, NHN, KB 딱 4기업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좀 약간 교보증권 입장에서는 좀 먼 사업이긴 한데 증권사들이 가장 또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IMA 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 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HTS 같은 데서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 증권금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증권사잖아요. 근데 증권금융도 막 사고 팔고 투신도 막 사고 파는데 차이가 있죠. 투신은 이제 고객 돈, 남의 돈 갖고 사고 파는 거고 증권회사는 남의 돈으로 절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돈 갖고 하죠. 우리가 그걸 이제 풀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증권 투자 쪽은 거의 좀 멀고 채권이나 어떤 뭐 부동산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IMA 계좌 사업을 시장에서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이제 잘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 해야 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조건이 있어요. 그 원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무조건 원금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8조 원 이상 좀 약간 자기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든든한 증권사들한테만 이제 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군데만 하고 있죠. 이제 한투랑 이제 미래에셋 2군데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증권사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발행업, 그다음에 IMA 계좌 사업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교보증권은 사실 발행업까지는 지금 갈 길이 좀 멀어요. 이제 4조 원인데 교보증권은 이제 종투사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자기 자본이 올해 2조 원 조금 넘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교보생명이 지금 2번 정도 유상증자 참여해서 자본금을 키워놨는데 한 번 더 해서 좀 약간 무리를 하면 3조 원 가까이 되면 이 종투사 허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 희석 효과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증권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마련이 되니까 시장에서는 좀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교보생명이 교보증권 유상증자 참여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주주들이 이걸 굉장히 좀 소송을 했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다가 졌죠. 그래서 이제 신주 발행을 하지 말아달라, 이걸 막아달라라고 했는데 교보증권 쪽이 이겨서 유상증자 성공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좀 살펴보면 실적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보증권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쓰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상당히 좋았죠.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5%. 사실 증권사가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안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맞아요. 일단
네, 맞습니다. 1,060억 정도 일단 당기 순이익이 나왔고 어디에서 나왔냐? 뭐 채권 운용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증권사에서 이건 좀 약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권사 다녀요 했는데 뭐 어디 계세요? 그러면 뭐 리테일에 있습니다. 아니면 리서치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계신데 채권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권사에서 가장 어떤 로얄 로드를 달리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사에서 가장 좋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채권 분야죠. 그다음 해외 주식 수수료도 뭐 늘어났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이제 정부 쪽에서 이 종투사 관련돼서 좀 뭔가 만지려고 하는 듯한 인허가 관련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대형 증권사보다도 이제 중소형 증권사 위주로 좀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트랑 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사고 기관은 팔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오늘만 봤을 때는 사실 증권주들이 이 고점을 넘어서기에는 사실 굉장히 큰 재료가 좀 필요하죠. 과거에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2010년도 중반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 거래소를 상장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KRX 자체를. 근데 KRX를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나눠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거래소 상장 얘기가 나올 때마다 증권주들이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좀 약간 그런 얘기가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정부 쪽에서 이 종투사 인허가 관련돼서 어떤 언론 플레이가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이 가장 좀 핫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 중에서 교보증권이 가장 좀 가깝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중소형 증권사들 모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기대감 어디까지 적용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입니다. 포착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좀 약보합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하나비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비전. 네. 네. 자, 하나비전 시장에서 이제 리포트들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관심 있거나 하나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리포트 많이 읽어보실 텐데 저평가라는 어떤 그 부분이 가장 좀 강조가 되고 있죠. 이제 하나비전이 왜 저평가인지 뭐 리포트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인용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세미텍 기업 가치가 이제 그 1.7조 원 정도 되고 이제 하나 세미텍은 이제 그 한미 반도체와 굉장히 경쟁을 해서 아마 이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TC본드 관련돼서 그다음에 시큐리티 부분 이제 CCTV 과거에 삼성 테크윈 부분이죠. 삼성 테크윈 그다음에 하나 테크윈으로 바뀌었다가 하나 비전으로 바뀌었죠. 그 2.4조 원이다. 그러면은 하나 세미텍 장비사가 1.7조 원. 그러면은 시큐리티 CCTV 부분이 2.4조 원. 합치면은 뭐 지금 현재 2조 원대 후반의 시가총액을 훨씬 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산상으로는 사실 뭐 계산해서 저평가면 그게 주가가 올라가기는 뭐 좋겠죠. 뭐 좋긴 한데 사실 그것 때문에 올라가진 않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얼마나 보여주고 이 저평가가 앞으로 이제 고평가될 때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기업은 이제 실적으로 그걸 계속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하나세미텍이 올해 일단 그 한미 반도체와 굉장히 좀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이 하나비전도 시장에서 하나비전이 이런 거 하는 회사였어라고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을 텐데 TC본도 하이닉스에 납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한미 반도체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일단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제 원자 증착 방식이죠. ALD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향후로 개발을 해서 이미 R&D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화학 증착 ALD 장비를 하이닉스는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쓰죠. 아마 기술이 제일 좋은 게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삼성전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단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익이랑 유진테크가 쓰고 있는데 네. 원래 유진테크가 일본 고쿠사이 물량을 20년도 초반기에 이제 잠식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원익이랑 유진 쪽을 쓰고 있는데 하나비전이 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 ALD 화학 증착 원자 증착 방식 쪽으로 진입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플러스 알파로 향후에 굉장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단 하이닉스 쪽에 TC본드, 삼성전자 쪽에 ALD 원자 증착 이 두 가지 모멘텀 이제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랑 수급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외국인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약간 매도
로 이제 꺾인 게 보이시죠? 이제 파란색 선의 기관은 이제 매수 쪽으로 꺾여 있는데 오늘도 좀 매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왜 골랐냐 하면 사실 이렇게 막 올라가는 구간에서 사실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뭐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중간에 좀 잠깐 쉬어가는 좀 쉼표를 하나 좀 찍어주는 어떤 가격 조정 없는 기간 조정을 굉장히 좀 견조하게 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의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화비전을 준비를 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수급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지금 현재 가격이 57,500원이네요. 57,500원 딱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7,500원 전후 가격 상당히 뭐 좋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 정도죠. 7만 원 정도. 손절 가격은 전 저점으로 5만 원을 한번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비전 앞으로의 모멘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건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건설주들의 상승 탄력이 강한 모습인데요. 어제였죠. 정부가 첫 주택 공급 관련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신규 주택 27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를 통해서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보다는 이 모듈형 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동부건설입니다. 10%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일성건설도 7.2%대 강세, 코오롱글로벌 2.6%, GS건설 2.2%, 태영건설의 경우에는 1%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동부건설 제외하고는 대부분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태양광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 개편이 됐는데요.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분 일부를 이제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가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놨는데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 더해지면서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나 태양광의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9%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OCI홀딩스도 6.3%대 강한 모습입니다. SK이터닉스 6.5%대 강세, SDN 1.9%대, 하나솔루션도 1.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증권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이 고용 지표에 대한 확인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확실한 방향성을 잡은 모습입니다. 금리 인하에 따라 유동성이 확대된다면 증권주들 수혜를 입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구윤철 부총리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요건이 9월 중이면 결론이 날 것이다라는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감들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교보증권 7.3%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증권도 6.4%, 구국증권 6.45%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2.8%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키워드 통해서 체크해봤고요.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맥락 시간을 통해서 각 섹터나 업종을 대표하는 연구원님들을 모시고 그 업종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송 그리고 조선 업종에 대해서 다각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의 이재형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운송과 조선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포스코 그룹의 HMM 인수 검토 소식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철강업종이 부진한데 해운을 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게 포스코 그룹의 좀 목표인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인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전통적으로 사실 M&A 시장이라는 것이 가격만 맞다면 어떤 경우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을 열어둘 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접근 가능한 어떤 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전망을 타진을 해봤을 때는 몇 가지 좀 고려할 점들이 있다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실 시장 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HMM이 올해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수합병을 위해서 다운사이징을 차츰차츰 좀 잘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HMM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컨테이너 해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철강 이후의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엔 다소 공급 과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팽배한 그런 분위기다. 조금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좀 논하기는 힘든 상태다. 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셨는데 신성장 동력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에는 업황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시너지 효과가 부족하다. 이게 또 업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연구원님 시각에서 HMM 인수를 통해서 가져올 득이 있으니까 인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득과 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실 쪽에 조금 더 저희가 그래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에요. 네. 포스코 홀딩스의 별도 재무제표를 봤을 때 지금 M&A에 가용 가능한 총 유동성이 한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HMM의 인수 가격이 지금 7조 원 정도니까 소위 말해서 레버리지를 한 3조 원 정도를 추가로 좀 할 애를 해야 되는 상태라는 네. 거죠. 그런데 뭐 저희가 FI 그러니까 재무적인 투자자를 유치해서 하기에는 이대주주가 될 해양진흥공사와의 지분 격차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역시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해운업과 포스코 홀딩스 내지 포스코 그룹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를 좀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는데 우선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선사로서 네. 사실 뭐 벌크선이나 유조선, 드라이벌크선이나 유조선 같은 다른 선박들도 가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선대가 다 컨테이너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포스코 그룹이 주로 영위하는 어떤
그 철강 사업 쪽 네.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보다는 벌크선으로 드나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류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여력이 다소 좀 제한적이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NG 수입 터미널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LNG를 수입해오는 절차나 LNG 향후 추가적인 수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LNG 운반선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때 HMM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잘 아시겠지만 현대 LNG 해운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하면서 29년도까지 LNG 해운 관련 경업금지 조항이 생겨서 그때까지는 LNG 해운업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역시도 다소 조금 시너지에 대한 시선을 제한하는 내용이 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시선을 네. 좀 보자면은 그래도 2021년도 이제 팬데믹 이후 20년도부터 계속해서 거의 5년 가까이 지금 HMM이 실적이 대단히 좋았거든요. 네, 이번 자사주 매입 2조 원 규모로 실행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이제 이 회사가 올해 연말에 가지고 있을 총 현금 규모가 한 15조 원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HMM이 컨테이너선 내지 포스코 그룹과의 시너지를 위한 벌크선을 조달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충분히 조금 매력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만큼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좀 경계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코 그룹이 왜 인수를 검토할까요? 사실 실이 더 많다는 판단이 많잖아요.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네. 시장에서 추측들도 좀 있고 한데요. 네. 결정적으로 사실은 HMM이 이제 좀 민영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네.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36% 정도고 네, 네. 이게 자사주 매입 이용에는 3% 정도까지 좀 축소가 되게 되거든요. 네. 이 지분에 대해서 사실 인수를 타진할 수 있는 대기업 집단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분을 가져온 이후에 글로벌 8위 컨테이너 선상인 HMM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사실 중장기적으로 포스코가 이 정도 사이즈면은 앞으로 철강 회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철강 에너지 해운 기업이다 이런 형태로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치 사실은 큰 규모의 M&A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사실 5년을 바라보는 투자라기보다는 정말 10년, 20년을 열어놓고 중장기적으로. 네 맞습니다. 컨테이너 해운업 시장 같은 경우는요 한번 처음에 진입이 어렵고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정말 신규 진입자가 진입하기 대단히 어려운 마켓입니다. 장벽이 높군요. 맞습니다. 네. 물리적인 투자 절차도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결정적으로 글로벌 화물의 주인, 화주들과의 거의 50년, 100년 가까이 된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동맹 선사들과의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해운 네. 동맹 경쟁 관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이런 것들까지 컨테이너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물리적인 장벽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장벽들을 한꺼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이제 M&A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해운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연구원님 보시기에 하반기 해운업의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네. 저희 우리나라의 해운주들의 대표격인 회사가 두 회사가 있죠. HMM이랑 페노션. 네, 컨테이너선, 벌크선 네. 이렇게 두 개 해운 부문을 좀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컨테이너 해운 부문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현행 존재하는 전체 선박 대비해서 새롭게 앞으로 들어오는 소위 말해서 공급 물량이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선 그러면 수요 공급의 어떤 그 커브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기초적으로 컨테이너선의 해운 수요가 앞으로 3, 4년에 걸쳐서 30%가 늘어난다는 것은 다소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접어드는 어떤 구조적인 불황 단계로 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미주 항로를 중심으로 운임이 조금 버텨주고 있어요. 11월 달까지 미국, 중국의 관세 협상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물건을 보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는 물자를 미국으로 조달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 글로벌리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컨테이너 해운업은 강한 변동성을 보일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차츰 둔화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선 말씀드리고 건화물선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건화물선은 잘 아시겠지만 철광석, 석탄, 곡물을 주로 나르는 그런 선박 선종인데요. 네.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계속해서 중국 쪽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흔들고 있는 상태예요.
이 건화물선이 전 세계 한 2,000척 정도가 가장 네. 큰 선박 기준으로 케이프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제 케이프 선박이 2,000척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1,500척은 사실은 무슨 물건을 나를지를 미리 장기 계약을 해놓은 물량이어서 시장에 나와 있는 게 500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기 수요에 따라서 대단히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물동량이 올라왔다기보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려놓은 상태예요. 다만 이 중추절 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네, 그렇죠. 중국 쪽이 감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건화물선 실제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하면서 운임 역시도 다소 하향 안정화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올해보다는 중국이 내년도에 주거용 부동산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 신규 착공 그리고 산업향 투자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내년도 이후의 건화물선 운임 전망을 조금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물 해운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고요. 이어서 조선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오션이요. 블록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1조 4천억 원 규모의 블록딜 보이면서 전 금요일장에도 급락을 했고요. 오늘도 한 1.3%가량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블록딜 여파가 뭐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사실 블록딜이라는 것은 시장 내에서 지분의 이동이라는 것이 기업의 실제 펀더멘탈에 중대한 영향을 네. 주는 그런 변수다라고 말씀드리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당 10만 7천 원이라는 다소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네. 블록딜이 진행이 됐다라는 내용이 아무래도 투자 시장의 센티먼트를 훼손하는 주요 배경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사실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대단히 좀 우호적인 실적 전망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회사의 이번 2분기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은 네. 현금 수지가 빠르게 개선이 되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실제로 재무 상태표랑 같이 연동해서 봤을 때에는 계약 부채 계정이 빠르게 조금 개선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회계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조선업에서는 매출로 앞으로 잡을 수 있는 물량들에 대해서 초과 청구 공사와 같이 선수금을 미리 잡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실적으로 인식될 볼륨들에 대해서 현금 수지가 먼저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실제로 공정단에서 비용이 투입이 되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매출액으로 인식이 되고 이게 이익으로 바로 환원되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시리즈를 앞두고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시리즈 물량이 24년도에 받은 고성가 물량이 좀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오션의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경쟁사들보다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센티멘탈적으로 흔들리긴 했지만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업적인 가치 측면에서는 굳건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선업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마스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까요? 사실 뭐 마스가에 대한 내용들이 네. 단순하게 미주 사업이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주는가라는 게임에로 벗어나서 네. 조선업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해운업 그리고 조선업에 대해서 풍요와 빈곤의 산업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풍요와 빈곤이요? 네, 일반적으로 3년 벌면 10년 버티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네. 이게 빈곤이 되게, 좀 더 기네요. 네, 네. 일반적으로 10년 네. 버텨야 돼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네. 지금 조선 사이클이 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뭐였냐면은 2020년도, 21년도 넘어오면서 팬데믹 때 컨테이너선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에 러우 전쟁 터지면서 LNG 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우리 이 다음에 뭐 팔지 했는데 거기서 다시 홍해 사태가 터지면서 컨테이너 또 들어왔고 이제 진짜 못 팔지 하고 네. 있었던 찰나에 미국에서 LNG 수출 얘기하면서 LNG가 다시 들어오는 추세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 LNG 이후에 우리가 뭘 팔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고선가 물량들, LNG랑 컨테이너가 가장 고선가 물량인데 네. 이 볼륨들이 2032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다소 좀 제한적입니다. 이미 네. 많이 발주가 나왔으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미주 쪽에서의 앞으로 뭐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오늘 또 하나오션이 폴란드 쪽에 신규 법인 설립해서 현지 조선소들과 제휴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조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접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외 조선소 그리고 방위 산업 쪽으로 지평을 넓힐 수 있다라는 건 저희가 이
앞으로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 특성상 언제까지 이 풍요가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선 사이클이 빈곤 구간으로 다소 접어드는 구간에서 이 특수선 쪽으로 우리가 이익 지평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긴다면은 빈곤기가 다시 말해서 보릿고개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덜 굶을 수 있는 보릿고개가 될 수 있다. 이런 배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일본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미쯔비시 시빌딩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요. LNG 운반선 시장에서 이쪽 조선소들은 퇴출이 됐어요. 거의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미주나 혹은 이제 일본 자체의 어떤 그런 해군 이쪽의 어떤 방위 사업 쪽으로 기업의 어떤 역량을 대부분 다 집중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상선도 되고 특수선도 되니까 양대 부문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좀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선과 특수선 부분으로 조금의 시각이 더 넓어지고 지평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조선주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삼성중공업을 최선호 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프로덕트 믹스라고 해서 인도하는 선박들의 비중 역시 네. 고선가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우호적으로 좀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그동안 시장에서 조금 디레이팅을 받았던 게 결국은 미 해군 내지 방위사업 관련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거였는데 비거마린 그룹이라는 미국의 MRO 전문 기업과 MOU를 하게 되면서 미 해군 MRO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다. 이 내용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맥락 시간을 통해서요, 조선 해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간 점점 더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우리의 해운 업종,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투자 힌트 좀 제공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빠르면 오는 10일 전 세계를 통해 귀국할 전망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찾아 교섭을 이어갔으며 귀국 항공편은 인근 플로리다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으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475명이 체포됐다. 정부는 석방 교섭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며 희망자부터 조속히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검증된 최종 사용자 인증을 철회했다. 미국산 장비 반입시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생기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은 DDR4 같은 구형 제품에 묶이고 한국은 HBM DDR5 등 첨단 공정에 투자 집중이 불가피해졌다. 증권가는 이번 조치가 양세 악재 속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중국 투자가 사실상 멈추며 평택, 용인, 청주 등 국내 거점이 차세대 메모리 생산의 중심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평택 P4, P5를, 하이닉스는 청주 AM1, 5X와 용인 클러스터를 앞세워 선단 공정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히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더 유리한 판이 깔린 셈이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게요. 월요일에 두 분 모셨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난주 흐름 양호했는데 오늘로 5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 줬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는데요. 김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시장이 잘 올라옵니다. 잘 올라오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왠지 불안하죠.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이번에 나오는 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와 관련된 쪽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모습들인데, 그러다가 또 외국인들은 현물은 사도 선물은 또 매도합니다. 그런 흐름들 쪽에서 아무튼 이제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성격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시장이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보험성 금리 인하 성격으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 침체보다는 지금 이제 구조적인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변화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경기와 관련된 쪽들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시장은 그나마 조금 더 안도할 수 있겠는데, 혹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다라는 쪽에서 연준이 판단하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는 시장이 오히려 FOMC 이후에 그런 해석에 따라서는 좀 더 낙폭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들 FOMC 전까지는 계속 또 시장의 뉘앙스들을 계속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번 주는 물가 지표의 한 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된 쪽들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생산자 물가 지수의 여파가 조금 더 시장에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난번에서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되는 모습들인데, 그만큼 관세에 대한 여파가 먼저 소비자보다는 생산자에 먼저 타격을 주겠다라는 쪽들이 얼만큼 잘 소화를 해가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또 전월 대비 그리고 또 과거 대비해서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증가율 쪽으로는 보게 되면 한 10월, 11월쯤은 그래도 꺾이겠지 않겠느냐, 일시적인 게 아니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또 미국의 고용 통계 관련된 연례 잠정 수정치가 9일날 발표되기 때문에 또 고용 관련된 지표들 쪽에서 또 이것저것 또 체크해 볼 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22 통화정책회의가 또 열리다 보니까 달러는 강세로 가고 유로는 약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또 계속 이어질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22의 정책들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또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나올지, 특히 아무래도 어떤 선물 중심의 변화가 외국인들이 좀 더 다채롭게 매매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또 눈여겨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시장은 지수는 됐고 그래도 섹터와 종목으로 보겠다라는 쪽에서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강세고 그에 따른 섹터들의 변화가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눈치는 보되 종목들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들은 좀 더 높다라는 쪽들을 보시면서 그래도 시장 대응에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다가오고 있네요. 변동성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닥 안에서 종목 선별 중요함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앞으로의 전망이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저번 주에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나오면서 어떤 실업률 측면에서는 그래도 예상치를 부합을 해줘가지고 너무 크게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는 안 가고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는 좀 둔화가 고용지표에 대한 예상치는 둔화됐지만 금리 인하를 연내 3번 이상 할 확률이 한 7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증시에 대한 센티를 좀 좋게 만들어준 것 같고,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씩 총 135만 호를 신규 주택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좀 눌렸었던 중소형주단들이 이제 건설주들이 좀 반등이 나온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성건설이라든지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서 좀 트레이딩을 해봐도 좋은 타점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게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의 어떤 그 독주 체제를 그 균열을 좀 깨뜨리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오픈 AI의 그 인공지능 칩을 어쨌거나 수주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도 이 반도체 기판 쪽 과거에 브로드컴이 주가가 올랐을 때 이제 그 유리 기판을 뭐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뭐 대덕전자라든지 JNTC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판 쪽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브로드컴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을 국내 소부장 반도체주들 특히나 이제 PCB 기판 쪽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9% 정도 좀 상승이 나왔고 JNTC도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가 좀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브로드컴이 상승한다라고 베팅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어떤 중소형 반도체주들,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대덕전자 기판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주까지 현재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섹터 안에서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오후장 들어서 장 막판 다가오면서 탄력을 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0.5%대 오름세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3,221포인트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0.8%대 오름세로 장 막판에 조금 더 올려줬고요. 818.23포인트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58% 오름세입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줬고 기관도 매수에 동참을 해줬습니다. 모두 1,000억 원대 매수 우위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이 덜어내면서 3,500억 원대 매도 우위 집계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다가 기관이 현재는 혼자 나홀로 매수 우위,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400억 원대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도 소폭의 매도 우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원 선 돌파를 다시 시도한 모습 7만 100원대에서 마감 예상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8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 장세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다라는 우려가 무색하게도 9월 1일을 제외하고는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양시장 일제히 상승폭을 그리는 데 성공했는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가량의 오름세를 그리면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HBM4에 대한 점유율 긍정적인 분석이 연일 쏟아지고 있죠. 주가도 그에 발맞춰서 반응하고 있고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현대 로템이 3에서 2%가량의 상승력이 보이면서 방산주들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 천사에 대해서 타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오늘 방산주는 움직였고요. 반면 원전 대장주와 조선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SK 같은 경우는 2%가량의 오름세, 두산도 2.9%가량의 상승력이 보이면서 지주사를 중심으로는 일부 매수세가 쏟아져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의 합작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좀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기아가 1.5%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리브영에 대한 합병 소식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알테우젠 오늘까지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 특징적이고요. 특히나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파마 리서치가 7%, 클래시스가 4%, 그리고 원택이 무려 10%가량 두 자릿대 강세를 그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뷰티 관광을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강하게 들어 올렸고요. 반면에 지난주 흐름이 괜찮았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은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에이직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5%가량 넘는 상승, 테크윙도 6%가량 오름세가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AI와 브로드컴의 협력 소식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엔터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SM과 YG 그리고 JYP까지도 일제히 상승했고요. 디어휴도 1.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엔터주들 최근에 견조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수의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다 5거래일째 오름세를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45%가량 오르면서 결국에는 3,220선을 목전에 둔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9%가량 상승하면서 818선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빠지는 듯 하다가 오늘 또다시 매수로 돌아선 외국인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2거래일째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개인만 연일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면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째 담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의 주도로 오늘 코스닥의 지수가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오늘 0.8% 상승하면서 7만전자 다시금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7만 원 선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1.2%가량 상승하면서 27만 7천 원대에 마감을 했는데 시초가는 소폭 반납하면서 일봉상으로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고요. LG에너지솔루션 0.15%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의 상승, 한화에어스페이스 방산주의 힘이 좋았습니다. 3% 넘는 상승 보이면서 1위부터 5위 안에 있는 모든 종목이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에는 분위기가 조금 1위부터 5위까지랑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조선주가 오늘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일제히 하락했는데 기아의 힘이 막판에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도 1.75%가량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금융주들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늘도 견조한 움직임 나타났는데 마지막에 좀 힘이 빠졌던 부분은 아쉽습니다. 혼조세가 펼쳐졌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가 5위까지 밀려났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오늘 7% 넘는 강세를 그리면서 결국에는 3위권까지 올라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미용 관련 기업들의 힘이 정말 좋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경색된 움직임이었고요. HLB,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지난주에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아마케라던가 학회 관련된 이슈 때문에 매수세가 몰렸었는데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월요일에는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장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내일 시장 투자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장중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후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라고 발언한 영향도 오늘 시장에 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전략 세워가보는 게 현명할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네, 내일은 내일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의 동향들이 일단 지금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들로 나오면서 미국도 보게 되면 러셀 2000이 훨씬 강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목 장세의 성격들로 이어가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국내 증시는 살짝 보게 되면은 오히려 조선주는 좀 쉬는데 조선 기자재 쪽으로의 종목들이 강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포모를 일으킬 정도로 관련된 쪽 오늘 세진중공업, 오리엔탈전공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조선의 사이클이 업사이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때가 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강하게 변화가 나오는 모습들 특이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밸류가 좀 차오르고 그에 따라서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강한 모습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도 조선주 어떤 낙수 효과와 함께 조선 기자재 쪽들도 들어오는 시즌이다라는 쪽들로 채워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 2분기 때 먼저 실적이 변할 가능성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고 아직 보여주지 못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뛰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약간 작은 시총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2천억대 아니면 1천억대 있던 종목들이 주가가 탄력들을 받아가는 가운데 오히려 변동성을 키우거나 또 무조건 묻지마 매수를 하게 되면 당일 고점에서 딱 또 맞물려서 생각보다 또 대응할 여력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좀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쪽에서 대응하는 관점들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관점들로 보시면서 무조건 올라가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전략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실질적으로 낙수 효과가 얼만큼 나올지 그리고 또 분기 실적에 대한 동향들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좀 체크해가면서 그래도 가장 또 중요한 게 조선을 만들 때 뭐 핵심적인 뭐 엔진에 대한 부품이라든가 그런 쪽들은 당연히 이제 성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단가를 올려줄 수 있는 ASP가 올라가는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하면서 P와 Q가 다 좋아지는 종목들 중심으로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때는 피팅 밸브 쪽이 강하다가 요즘은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들의 다른 종목들이 강하면서 조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쪽들도 오히려 조선 기자재와 LNG까지 같이 겸한다. 그러면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소외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를 찾아가는 것도 피팅 밸브에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의 강세 탄력이 이어지다가 이제 조선 기자재 쪽으로 옮겨 붙고 기자재 쪽에 대해서 앞으로 상승 여력 더 있는 남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선별해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까지 전략 어떻게 짜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장 막판에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으로 이제 기존에 하던 대로 가자 이렇게 발언하면서 장 막판에 갑자기 시장이 상승 마감했거든요. 네.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글로벌 매크로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 내부적인 요소, 이 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 10억에서 50억 사이에 이 구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세분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불확실성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한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10일 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표 발표가 있고 11일 날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물가 자체는 어쨌거나 파월 입장에서는 파월의 발언을 인용하자면 관세를 올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물가에 대한 인플레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거는 단기적인 추세일 뿐 장기적으로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만큼 물가 지표 발표보다는 고용 지표 발표가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적지 않게 물가가 너무 또 이제 오르다 보면 또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내일 아이폰 17에 대해서 이제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 파이nem텍, KH 바텍 이런 폴더폰 관련주들이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만약에 아이폰 17이 나왔는데 썩 반응이 좋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단기제로 소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차익 매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중국 관광객이 무비자 입국 허용이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미용기기, 뭐 화장품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도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게 네. 관광객에 대한 어떤 수요, 이 기대치로 그만큼 오르는 거지만 결국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뭐 호텔 쪽도 있지만 소비주,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뭐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비는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식품주도 이제는 뭐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성장주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주까지 짚어주셨는데 폴더블폰 관련주 이야기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폴더블폰 부품주 관련해서도 신고가 행진을 썼잖아요. 내일 만약에 뭐 단기 재료 소멸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기회로 삼아 볼 수 있는 좀 폴더블폰 관련주라던가 부품주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그래도 파이nem텍처럼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아직 파동이 1파동이 끝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 이게 이평선 기준 했을 때 11선 부근에서 깨지면서 거래량이 막 크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매매를 이제 할 때는 윗골이 달린 어떤 음봉이 나오거나 혹은 시가가 높은 상태에서 갭이 뜬 상태에서 장대 음봉으로 거래가 출회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 가면서 네.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봤고요. 세제 개편안 관련 헤드라인 그리고 물가지표 나오는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 보고 계십니까? 네, HD 현대인프라코어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2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에서 2분기 연속으로 실적 잘 나온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3분기 때는 또 실적이 좀 슬로우할 수 있겠다라는 쪽들로 나오는데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뭐 건설기계 쪽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엔진 쪽에 대한 가치가 부각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 쪽에 들어가는 K2 폴란드향 K2 2차 수주분 쪽에서는 엔진 쪽 담당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발전기 부분에 들어가는 엔진 쪽들도 호조를 보인다라는 쪽들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엔진 관련된 부분만 따로 뗀다고 하더라도 가치는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관세 영향 관련된 쪽들도 계속 또 발목을 잡았는데 건설기계 관련된 쪽들이 미국 비중이 한 30% 되는데 관세는 지금 합치게 되면은 15%에 들어가는 것까지 합쳤을 때 2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엔진 쪽들은 오히려 고객사가 부담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쇼티지나 관심이 높은 쪽들은 이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가격 인상을 미리 했고요. 북미 쪽에서는 여전히 업황 나쁘지 않은 부분 쪽에서 혹시나 이제 러시아 쪽에서도 재건 준비를 하면서 법인을 세웠다라는 쪽들도 앞으로 기대감은 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건설기계 쪽은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부동산 쪽에 대한 다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쪽들도 같이 보게 되면 네. 여전히 건설기계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질 부분이다라는 쪽에서 보시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등락폭은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를 향해서 이어가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일자 목표가 18,000원대 정도 책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인프라코어 살펴봤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인프라코어도 18,000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현재 넥스트 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도 1%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권 대표님 종목 들어볼 시간이네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품주를 우리가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농심 가지고 왔습니다. 농심. 제가 예전에 과거에 그 삼양식품을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을 때 그때 거의 신고가를 가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확신에 차서 이거는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다. 더 이상 방어주가 아니다. 성장주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농심은 진짜로 이제는 제2의 삼양식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주식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K데몬 헌터스 열풍도 굉장하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뭐 유럽, 미국 시장 쪽에서 관광객이 유입됐을 때 먹고 가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라면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신라면이 또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다시 자국으로 복귀할 때 라면을 이렇게 한 다발 싸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이 농심이 가지고 가게 되는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 내수 시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지금 북미 시장에서도 판가를 10%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프라이스를 올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어떤 매출,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목표가 잡아드릴 건데요. 네. 목표가는 50만 원 정고점 부근으로 설정해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39만 8천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만 원까지 농심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장 한마디 마지막으로 요청 드리도록 할게요. 김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네, 지수는 됐고 섹터나 종목 쪽으로 계속 강화되는 쪽을 챙겨보자라는 쪽에서 종목 중심의 대응이 일단은 FOMC까지는 계속 필요하다,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요. 네, 이제 슬슬 담아보자. 이제 슬슬 담아야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의견 잘 참고하셔서 내일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샷.